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연간 강수량 40%를 이틀 만에 쏟아부은 제19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 폐기물이 유실되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번 태풍으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고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개혁안에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지검을 제외한 검찰 특수부를 없애고 이름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하룻밤을 보낸 남자 축구대표팀이 내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오늘 평양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취재진과 응원단 입국을 불허한 데다 생중계 협상도 미온적이라 깜깜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합니다.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고 별도 만남도 추진해 한일 간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대 교수가 학교에 자신의 딸이 입학하자 모녀 관계임을 숨기고 다른 학생들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려준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제2의 숙명여고 사건으로 경북대와 교육부는 해당 교수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72시간 파업에 들어간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날은 갈수록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 먼저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옷차림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서울 1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약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또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10도, 모레 아침에는 8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은 계속해서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영동과 영남 해안에서는 밤부터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단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습한 공기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가끔 비가 올 텐데요. 영동에서 10에서 40mm, 영남 동해안과 제주는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 12.9도, 대전 11.6도, 광주는 12.4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과 전주 20도, 광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북부 산지에서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하기비스가 몰고 온 폭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긴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됐습니다. 얼마나 유실됐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상태인데 유실된 폐기물이 태평양으로 흘러갈 확률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 제거 작업에서 생긴 제염 폐기물 자루입니다. 일본 후쿠시마현 다무라시는 임시 보관소가 침수돼 인근 하천인 후루미치가와로 폐기물이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루미치가와는 중간에 다른 강에 합류해 태평양으로 이어집니다. 폐기물 자루는 모두 2,700여 자루였는데 시는 지금까지 10자루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몇 개가 떠내려갔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폐기물 자루에는 오염 제거 작업에서 수거한 풀과 나무가 들어있는데 무게는 자루 한 개당 1톤에 달합니다. 폐기물 한 자루 공간 방사선량은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무라 씨는 수거된 자루에서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태풍 피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하지 않은 게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에도 태풍으로 폐기물이 유실됐었는데 이번에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네, 태풍 하기비스는 연간 강수량의 40%를 무려 이틀 만에 쏟아내며 일본 동부 지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최소 3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강변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가옥이 그대로 무너져 불어난 하천에 쓸려갑니다. 도시 전체가 침수되어 주택은 지붕만 보이고 고립되어 있던 시민은 구명줄에 매달려 헬리콥터를 타고 겨우 구조됩니다. 일본 열도를 질주하는 고속열차 신칸센도 물에 잠겼습니다.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 동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하기비스는 이틀 동안 일본 연간 강수량의 40%에 달하는 물폭탄을 터뜨렸는데 일부 지역엔 무려 1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階の受付のカウンターまで行ってましたから、このぐらいは行ってると思いますよね。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차량 침수로 80대 여성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30명이 숨졌고 15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부터 700만 명의 시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고 1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도 40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停電、断水、交通機関の運休など国民生活への大きな影響が続いていますが、一刻も早い回復に向けて関係機関、事業者による復旧活動に政府も全力で協力してまいります。 태평양 해상으로 빠져나간 하기비스는 완전히 소멸됐지만 피해 복구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겠다고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합니다. 특수부는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고 기능과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휴일인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발표에 이은 2차 개혁안 발표로 검찰 특수부 기능 축소, 법무부의 검찰 감찰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수부는 명칭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고 전국에 서울 등 3곳만 남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내일 국무회의에 올려 개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의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하지만 시기나 내용 면에서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오늘 한자리에 앉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사법개혁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당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개혁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은 동의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추진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것은 다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야는 법안 처리 시간표를 놓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심사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체계 작구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기간을 생략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입장차가 큰 만큼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수입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제 새벽 귀가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9시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인데 이번 조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후 7시에 시작한 조서 열람이 길어졌고 변호인이 심야 열람을 신청해 어제 새벽 2시가 다 돼서 끝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 투자를 못하게 되자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활용해 차명 투자를 했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모펀드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을 캐물었지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부터 지난달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 교수 건강 문제와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첫 재판 절차도 기일 변경 없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극심한 공방 탓에 저녁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법원에 대한 국감이 열리고 내일은 법무부 국감이 예고돼 있는데 이번 주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정책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이른바 조국 국감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당장 오늘은 법원이 국정감사 대상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심사에 불참한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것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열립니다. 조국 의혹에 대한 국감 공방은 내일이 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선 조국 장관 자신이 기관 증인으로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72시간 경고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코레일 측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시간이 달라 KTX는 평소 대비 81%,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72% 운행되고 수도권 광역전철은 평소와 같이 사실상 100% 운행됩니다. 하지만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의 불씨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행운이 또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당첨금으로 8억 원을 받은 50대가 어제 오후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49살 이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는 이 씨의 친형 58살 이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형제의 비극은 형의 로또 당첨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년 전 로또 당첨금으로 8억 원을 받은 형은 동생에게 집을 장만해주며 행운을 나누었습니다.
자신 역시 식당을 얻어 장사를 시작했지만 지난 몇 년 사이 운영이 어려워졌고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신이 마련해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동생과 수차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로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간 것이죠. 가자마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서 또 말다툼을 한 거예요. 이 씨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객들이 다치고 일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불이 난 술집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앞범퍼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서울 방면 죽전 휴게소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등 40여 명이 다치고 해당 구간이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어둠 속 소방대원들이 잔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젯밤 12시 서울의 한 술집에서 조리 중 불이 나 건물에 있던 4명이 대피하고 13명이 구조됐습니다. 불은 약 2시간 만에 꺼졌지만 구조 작업을 벌이던 대원 1명이 건물 2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급히 들것에 싣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부산에서 산 정상에 오른 50대 남성 김모 씨가 어지럼증과 흉통을 호소해 소방대원들에게 긴급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헬기를 통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국토균형 발전 차원으로 현지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권고하는 채용률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공기관들도 채용이 쉽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1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도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 등의 출신인 지역 인재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법으로 정해둔 의무 채용 비율 18%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전 공공기관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0.2%포인트, LH는 0.5%포인트 차이로 의무 비율을 턱걸이했고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도 19%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전국기관 평균인 23.4%보다 높았고 전북과 제주는 19%대에 머물렀습니다.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권고하고 있지만 채용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지역 소재 대학이나 관련 학과 부족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이제 맞는 그런 학과를 조금씩 이제 좀 더 넓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도 의무를 맺으면서 관련 어떤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주고는 있고요. 심지어 의무 채용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격자 기준을 손보기도 한다는 설명입니다. 합격 하한선을 좀 낮춰서 이제 지역 인재들이 추가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수도권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3%포인트씩 의무 채용 비율을 높여 2022년부터는 채용 인력의 30%씩을 지역 인재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하면 생각나는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원 외교죠. 숱한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불명예스러운 국가사업인데 투자 결과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국책은행 등이 해외 자원 개발에 3천억 원 넘게 쏟아 넣었다가 이를 몽땅 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중동은 물론 중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원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원외교의 연장선에서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로 해외 자원개발펀드 2개를 조성했습니다.
1호 펀드인 트로이카, 2호 펀드인 글로벌 다이너스티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스전에 투자한 두 펀드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석유공사, 전력공사 등 주로 국책은행과 공기업들이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트로이카 펀드의 경우 2010년 이후 북미 지역 가스전에 3,367억 원을 투자했는데 올 6월 기준 장부 가치는 13억 원, 99%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스 가격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 13억 원도 매각 절차가 끝나면 회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자원 가격도 하락되고 그래서 투자를 더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글로벌 다이너스티 펀드 역시 영국 등의 가스전 개발에 263억 원을 넣었다가 100% 손실을 보고 청산 분배금만 조금 남겼습니다. 투자한 뒤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현지에서 개발 승인을 받지 못한 탓입니다. 리스크가 매우 높은 사업에 납득하기 어려운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국민 혈세를 투입한 만큼 더욱 정교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는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타나는 장기 사업이라고 적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미 이른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관이 시위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쿤퉁역에서 폭도들이 한 경찰관을 뒤에서 흉기로 공격해 목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시위대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홍콩 사자산 정상에 자유의 여인상을 설치하고 쇼핑몰 등 도시 곳곳에서 게릴라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금전을 노린 사기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기범을 보기 좋게 골탕 먹인 이가 화제입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대학생 월씨. 지난달 말 한 남성으로부터 약 150만 원의 돈을 투자하지 않겠냐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에 월씨는 더 많은 금액인 약 7,500만 원을 송금했다며 포토샵으로 작업한 가짜 증명서를 보냈고 돈이 오지 않았다며 사기꾼이 의문을 갖자 송금업체에게 사기가 아닌 것을 증명할 25달러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월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어 정말로 돈을 보냈고 월씨는 사기꾼의 돈을 오히려 뜯어낸 건데요. 이 돈은 암학회에 기부했다고 하니 이보다 바람직한 대처법이 또 있을까 싶네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인 스위스 루첼은 모자이크 성벽에 한글로 낙서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목조기둥 위에 매직펜으로 일가족인 듯한 한국 이름들과 날짜까지 일렬로 적혀 있는데요. 흔하지 않은 곽시성이다 보니 결국 누리꾼들에 의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인 광모 씨는 그 당시 가족여행을 간 것은 맞지만 낙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일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소집 해제한 빅뱅 멤버 탑의 연예계 복귀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탑의 SNS에 한 누리꾼이 자숙이나 해라, SNS 하지 말고 복귀도 하지 말라는 강한 댓글을 남겼는데요. 이에 탑은 저도 할 생각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현재 탑이 남긴 댓글은 삭제돼 볼 수 없는 가운데 누리꾼들은 탑이 은퇴를 암시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가운데 생필품 사재기에도 한국 제품은 불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마트 사진 한 장. 텅 빈 매대 가운데 우리 제품인 농심 신라면과 곰탕면, 감자면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접한 한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한때 반일 여론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에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단수 때문에 물이 부족해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맵지 않은 곰탕면도 남아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보통 에어쇼라고 하면 전투기 에어쇼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전투기가 아니라 헬리콥터 에어쇼가 펼쳐졌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헬리콥터 여러 대가 공중에서 연기를 내뿜습니다. 커다란 프로펠러를 돌리며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 45도 각도로 비행을 하기도 하고요. 지면과 거의 닿을락말락 저공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열린 헬리콥터 엑스포의 에어쇼 현장. 헬리콥터가 내뿜는 형형색색의 연기가 하늘을 수놓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 판다가 태어났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쌍둥이 아기 판다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털 하나 없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이것. 바로 판다입니다. 엄마 판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판다를 꼭 안아주고 있는데요. 40분 먼저 태어난 형아 아기 판다입니다. 뒤이어 쌍둥이 동생 판다도 태어났는데요. 꼬물꼬물 귀여운 아기 판다들. 올해 이곳에서 태어난 판다만 모두 11마리라는데 다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강도 한 명이 호텔에 침입했는데요. 물건을 챙기다 말고 갑자기 주랭랑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강도가 침입한 호텔 로비. 빨간 복면을 두른 강도는 얼른 현금을 주워 담는데요. 아니 그런데 총은 옆에 놔두고 돈을 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때 종업원이 잽싸게 총을 들어 강도에게 겨눴는데요. 깜짝 놀란 강도.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지 내가 왜 도망쳐? 총 내놔! 라며 다시 로비로 들어온 강도. 그러나 종업원이 또다시 총을 겨누자 주랭랑을 쳐버리고 맙니다. 종업원의 용기가 강도를 이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을의 정치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남산 한옥마을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한 주 우리도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요. 밤사이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 10도, 모레 아침은 8도까지 내려가면서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는 오전부터, 영동과 영남 해안에서는 밤부터 강풍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단 동해안에서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습한 공기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오후부터 동해안에서는 가끔 비가 올 텐데요. 영동에서 10에서 40mm, 영남 동해안에선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대 4m까지 높게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2.7도, 대전 11.5도, 대구 9.9도입니다. 낮에는 서울 18도, 대전과 전주 20도, 광주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엔 강원 북부 산지에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